시도지사와 시군구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힘을 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예비비 일부를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차 예비비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T1 훈련기 공중 충돌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4명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대장으로 열립니다. 공군은 유례없는 훈련기 사고에 대해 기체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최대 4,800억 원을 훔쳤다고 유엔이 폭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원한 기관 5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제2의 대선입니다. 전국 지방선거가 정확히 60일 남았습니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힘을 받을 카드로, 또 야당이 될 민주당은 새 정부를 견제할 카드로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전민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 뒤 첫 방문 지역으로 험지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는 지역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당이 된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바라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호남 지역의 주민들께 잘 알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국정운영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어느 곳도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선에서 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견제로 차기 정부의 갈짓자 행보를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50%가 넘는 국민 여론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미숙한 국정운영 계획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정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는 집권당에게 유리하지만 청와대 이전과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이 이어지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모레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빼앗긴 부산을 찾아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이번 선거 승부처가 될 격전지들은 곧바로 아는 기자에서 살펴볼 건데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로 인기가 있을 만한 공약들도 마구 쏟아집니다. 니 거 내 거 없다, 표만 내면 다 끌어쓰는 모양새인데요. 역시 선거 때만큼은 유권자가 갑이구나 싶다가도 그럴수록 정치인들의 의도를 꼼꼼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을 하기 때문에 두 기관이 TF를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원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현직 제도전에 나선 오세훈 시장 측면 지원 효과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부산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TF도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엑스포 유치에 나선 현직 박형준 시장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후 예산과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지역 표심을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맞불을 놓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표심 공략을 위해 앞으로 부동산 세금만큼은 국민의힘보다 더 파격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도 마다하지 않고 가져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종우 의원은 항공우주청 설립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제적으로 법제화하고 이슈를 주도해 경남 유치를 원하는 지역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의 측면 지원과 공약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하는 선거다 보니까 미리 살펴보게 되는데 여야가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상대당의 확실한 지지 기반인 뭐 호남과 대구, 경북을 좀 제외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속사정을 더 들어봤는데요.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세종 등 5곳을,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 등 6곳을 현재로서는 우세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17개 광역시도 중에 이제 남은 6곳에서 몇 곳을 더 가져오느냐가 승패를 가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이곳을 이겨야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수 네네. 있는 곳, 아무래도 경기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중원을 잡아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 모두 이 경기도 플러스 알파를 이겨야 확실한 승리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에는 뭐 벌써 거물급 인사들이 차례로 출마 선언을 했었죠. 이 민주당에선 뭐 조정식, 안민석 의원과 함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에선 전임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선 참신하고 젊은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며 일각에선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 차출론도 나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전 지사의 대리전이 펼쳐진다면 승부는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죠. 여기에 윤 당선인이 자신의 뿌리라고 강조해온 충청 지역이 플러스 알파인 셈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의 충청과 대전 중에서 한 군데 더 이기면 윤석열 당선인의 패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고,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기도에 더해서 충청과 강원 등에서 2곳 정도 이겨야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활을 거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지방선거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을 뽑는 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 집권 초기에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뭐 입법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172석, 국민의힘이 110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집권 여당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다고 뭐 무조건 협조하지는 않을 테니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믿을 건 바로 여론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이 새 정부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서 민주당이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힘 있는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죠. 귀중한 기회의 장이 온 만큼 민주당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께 보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큰 선거가 곧바로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 과거는 어땠습니까? 2008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 취임 후에 한 달 조금 지나서 18대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때 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22.5%포인트 차이 압승한 기세가 이어지면서 한나라당이 153석 과반을 차지했고 통합민주당은 81석에 그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지난 대선 기억하시다시피 0.73%포인트 차이 역대 최소 격차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었죠. 이 국민들이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2008년과 달리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광역단체장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 지방선거라는 게 광역단체장만 뽑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요. 1인당 1명당 7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겠네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뭐 이런 7장인데 서울 시민을 예로 좀 들면요. 서울시장과 구청장을 뽑고 시의원과 구의원 후보를 뽑아야 되고 또 각각의 비례대표 정당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에게도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4년 전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이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여소야대인 곳이 참 많은데요. 이 서울시 의회를 좀 예를 들어 보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인데
민주당이 96명, 국민의힘이 6명, 그리고 기타 정당과 무소속이 4명입니다. 상당히 네. 좀 큰데 이 민주당이 지방의회 권력을 사수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가져올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는 기자였습니다. 또 4월 말에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이 훈련과 관련성이 적은 곳 먼저 순차적으로 이사를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뒤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처리하면 용산이 새 대통령을 맞을 채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내에서 훈련과 관련 없는 부서부터 먼저 이전하고 훈련이 끝나는 대로 추가 이전하는 구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훈련에 참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요 예산과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윤 당선인이 밝힌 집무실 이전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을 제외한 수준의 1차 예비비가 먼저 처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안건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수석관의 그런 소통과 협의 창구는 이번 주 내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3층에 마련하기로 한 새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5일 국무회의 상정이 어려울 경우 6일과 7일 사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이 하루라도 빨리 집무를 시작할 수 있게 실무자 간 협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요청을 받은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합의한 사항이니 협조하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탄소년단 소속사를 찾았습니다. K-팝 같은 한류 열풍을 이끄는 현장 이야기를 듣는다. 이게 표면적 이유였는데요. 병역 특례를 주려는 거 아닐까 이런 해석도 나왔었죠.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지금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목적이었고 또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계의 정상화를 강조했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문화예술산업 다변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정상화가 일상 회복의 상징 같아요. 빨리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이걸 또 산업 안에 퍼뜨려야 되는 게 있고 법령상 우리가 뭔가 잘못 거는 게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특정 소속사를 찾는 게 이례적인 만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특례 문제를 본격 검토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회에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안 위원장도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는 병역 특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새 정부에서 국회와 논의할 일이라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국회에 여러 병역법 개정안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아마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할 그런 사안입니다. 인수위는 4일에도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여전히 거셉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명한 공개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청와대가 따를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결론이 나게 생겼습니다. 청와대 특활비와 의전비 어디다 썼는지 공개하라 시민단체가 진작에 소송을 냈지만 현실적으로 15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현재 법 조항 때문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 공개를 요구해온 한국납세자연맹.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연맹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부인 의전 비용 일부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종료가 2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임기 종료 뒤 15년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연맹 측이 현행 대통령 기록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모레 헌법 소원을 내는 이유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고 1심에서 이렇게 판결 난 그 서류에 대해서는 그거를 기록물로 지정해서 넘기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 밖에 정보 공개가 청구됐거나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도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면 헌법 위배라는 게 연맹 측 주장입니다. 연맹은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법원이 공개 결정한 특활비 자료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넘기는 걸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무엇 타는 당선인 뭘까요? 네, 전용기 타는 당선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보수 진영 대통령 당선인으론 첫 참석인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3월 9일에 당선이 되시면 4월 3일 추념식 때 당선인 심판으로도 오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오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군 1호기가 아니고 2호기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순방 갈 때 코드 1 1호기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다른 건가요? 네, 1호기는 보통 민간 항공사에서 이제 장기 임차를 하고 또 통상 해외 순방 때 사용을 하는데요. 2호기는 1호기보다 기체도 작고 30명에서 40명가량 탑승이 가능한데 국내용, 주로 가까운 거리 이동에 쓰입니다. 2018년 문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했을 때 활주로가 짧은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2호기를 사용했고요. 같은 해에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단독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2호기를 타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당선인도 전용기를 탈 수 있나요? 네,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공군 2호기를 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15일에 윤 당선인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을 때 대통령 전용 헬기를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에 큰 틀에서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옷장과 금괴, 김정수 여사 옷감 논란이 이제 식지 않고 있는데요.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금괴를 언급했죠.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SNS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번 의혹을 두고 허무한 논쟁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5년 전 문재인의 금괴가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좀 시간을 거슬러 가는데 2015년 12월이었죠. 당시 문재인 대표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50대 남성이 난입해서 인질극을 벌였는데 이유가 다소 황당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숨겨둔 금괴를 도굴해 가져갔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사건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딱 하나 남아있는 옥이 있다면 금괴를 200통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 양산집 지하에 묻혀있다. 그 돈 우리 젊은 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탁 비서관 금괴 논란을 소환을 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김 여사의 옷감 논란이 터무니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십상시를 꺼내 들었는데요. 네, 허은하 대변인이 SNS로 올렸는데요. 중국 황제 측근으로 권력을 남용했던 황간 집단 십상시에 빗대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옷감 문제에 의혹을 갖는 국민들을 금괴 음모론자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 지금 옷값과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 경찰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옷값을 얼마를 썼느냐도 문제지만은 결제 방식 이게 뜨거운 논란이거든요. 네, 청와대에서는 현금 결제를 한 방식에 대한 이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왜 현금과 카드가 왜 지급 방식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현금 영수증 발행을 놓고는 말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청와대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노비장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제 세금 걷어야 되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을 권장하는데 좀 배치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사철, 지금 정치인들이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공직선거법상 이제 선거 60일 전에는 그 출마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돼서 주소지를 옮겨야 하거든요. 오늘이죠.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을 떠나서 서울 송파로 이사를 했고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대표는 수원으로, 유승민 전 의원도 성남 임시 거처로 전입한 후 곧 수원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일찌감치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주소를 옮기는 거 취지랑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고를 더 강조를 하거나 연고가 없더라도 나름의 출마 이유가 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습니다. 공직과 대학 총장을 하며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일했습니다. 경기도에 연고가 없으신데 없어지는 어디로 하실 건지. 제가 연고가 없다라는 거는 저희 결격 사항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써서 백제를 세운 온조를 언급하거나 대학 시절 서울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유권자들이 따져보고 선택할 문제겠죠.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훈련기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공군 조종사 2명과 비행교수 2명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야 안타깝게 잃은 목숨도 위로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공군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한 뒤 포착된 낙하산들. 조종사들을 모두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숨진 뒤였습니다. 자네들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날개의 부분에서 휘발유가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내려와서 신고를 해달라고. 맨눈으로 지형지물을 파악해 비행하는 시계비행과 계기판만 보고 조정하는 계기비행 훈련을 하던 2대의 경로가 겹쳐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편대 단위에 할 때는 사고가 가끔 있어 왔지만 이런 경우 이륙 후 다른 단기 단위로 비행하면서 부딪히는 극히 드문 일이다. 관제탑에서 두 훈련기에게 이륙과 비행 지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계기비행 조정사가 계기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기 전 관제탑에서 제대로 지시를 내려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종사들이 봤냐 못 봤냐 뭐 했냐 하지만 공항 안에서의 사고는 관제가 우선으로 해줘야 돼요. 기계 결함도 배제할 순 없지만 2003년 조정사의 조작 잘못으로 발생한 한 건의 추락 사고 이후 80여 대가 큰 사고 없이 운용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군은 순직한 조정사 4명에 대한 장례를 오늘부터 사흘간 부대장으로 진행합니다. 빈소는 사천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 마련됐고 연결식은 모레 안창남 문화회관에서 거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택시 승객이 급하다며 기사한테 100만 원을 빌려놓고는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기사는 뭘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줬나 봤더니요. 요새 좋은 마음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조현정 기자가 종합합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 5명이 식당에서 술판을 벌입니다. 반찬과 술을 여러 차례 주문하며 술자리는 3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이들이 먹은 술과 안주값은 12만 원. 계산서를 봤더니 식당 업주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손짓합니다. 계산서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갖다 줬는데 한 분이 기분 나쁘게 왜 거기서 서 있느냐. 저한테 너무 질책을 해가지고 좀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서로 걷는가 싶더니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식당 업주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당시 CCTV 화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자 이들은 오늘에서야 계산을 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기본 문제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엄청 고민스럽고 또 맥 빠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택시에 앉아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택시를 탄 남성은 목포에 있는 산부인과까지 온 뒤 아내 출산 비용을 놓고 왔다며 택시기사에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남성은 택시에서 내린 뒤 종적을 감췄고 택시기사는 1시간가량 기다리다 사기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사해서 특정해서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다닌 것 같아요. 복도가 연기로 가득합니다. 부산 영도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불이 나 내부 전기자재와 부품이 탔습니다. 경찰은 산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작업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1시 반쯤에 대구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2곳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가는 놀이터 바로 옆에 개를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개 모임을 갖는 건데요. 주인한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꼭 그럴까요? 게다가 반려견의 목줄을 안 채우면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법도 이미 시행 중인데 말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호수공원입니다. 10마리 넘는 개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주인이 던진 공을 따라 내달리기도 하고 덩치 큰 개들은 서로의 뒤를 쫓으며 뛰어놉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목줄을 안 차고 있습니다. 개들이 이렇게 뛰노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건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를 찾는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저번에는 저희 애 지나가는데 바로 앞으로 이렇게 큰 개를 확 이렇게 지나가게 하길래 저 싸울 뻔했거든요. 작은 개인데 사냥개로 알려진 개들? 약간 불독처럼 생긴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겁이 나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개 모임이 없는 날이 드물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혹시 많이 목격을 하셨나 평소에? 올 때마다 네, 맞아요. 한 몇 마리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 주인들은 반려견이 뛰놀 공간이 부족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부끄러울 수 없잖아요. 얘네들 뛰어놀 생명인데 놀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외의 거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 저 자식만 얘기하면 얘들도 자식이에요. 지난 9개월간 시청에 들어온 목줄 없는 개 단속 요청만 50여 건. 시청 측은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현장에 나가면 개 주인이 바로 목줄을 채운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공원 안에 개 전용 놀이공간을 따로 만들려 해도 주민 설득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원을 찾는 주민과 개 주인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남부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벌들이 죽고 있는데 이러다가 꿀은 물론이고 과일값도 폭등하게 생겼습니다. 서주혜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의 딸기 농장. 수확이 한창인 비닐하우스에 대형 송풍기가 등장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져 수정이 이뤄지지 않자 꽃가루를 직접 날려보는 겁니다. 이제 벌이 일을 잘 못하니까 기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어와 바람 부는 거로다가 불다 보는데 불다 보면 이 꽃이 좀 넓어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 딸기 농장에서 꿀벌이 사라진 건 지난해 11월. 수정이 제대로 안 돼 꽃의 수술은 까맣게 변하고 딸기의 모양도 울퉁불퉁합니다. 지난 겨울 딸기 소매 가격은 100g당 1,359원으로 평년보다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시 급등세 원인 중 하나로 꿀벌 폐사가 꼽힙니다. 화분 매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품의 가격은 매우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양봉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벌통이 텅 비었고 일부는 꿀벌 사체로 가득합니다. 벌통 230개 중 벌이 들어있는 건 10개뿐입니다. 이 주위가 온통 막 시커매요, 벌떼들이. 그런데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 겨울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남부지방에 꿀벌 폐사가 잇따른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이례적인 폐사가 속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봄 잦은 비로 꿀벌들이 꿀을 먹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수도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수도권에 이렇게 폐사가 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꿀벌 실종은 최근 수정이 시작된 수박이나 메론 농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코로나의 경제 제재까지 겹쳐 인민들이 힘든 생활을 버티고 있는데도 북한은 천문학적 액수가 되는 ICBM을 척척 쏘아 올리고 있죠.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북한이 암호화폐를 도둑질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계속된 국제 제재 속에서 진일보한 ICBM 기술력 확보를 위한 북한의 자금 조달 배경엔 사이버 공작원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5천만 달러, 우리 돈 600억 원 정도를 훔쳤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가상화폐 플랫폼을 7차례 이상 공격해 4억 달러, 우리 돈 4,800억 원을 챙겼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배후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됐는데 정찰총국 산하 정예 사이버 공작 부서인 기술정찰국입니다. 공격 원점을 혹시 노출시키지 않고 쉽게 돈을 빼낼 수 있는 데가 이쪽이거든요. 가상화폐를 통해서 털어가는데 국내에서도 4,500억 털렸어요. 지난 한 6년 동안. 유엔 대북제재위는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량 살상무기용 부품을 조달한 과정도 폭로했습니다. 탄도미사일용 액체 연료에 쓰이는 특수 스테인리스 합금과 SLBM 본체용 합금 등은 러시아에서, 미사일 엔진용 합금과 밸브, 펌프와 베어링 등은 중국을 통해 조달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로켓 산업부 등 5개 기관이 8일 만에 또다시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4차례 제재를 내렸지만 이처럼 북한의 회피 수단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러시아군을 막아내기 급급하던 우크라이나군이 국경 너머 러시아 영토를 공습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측이 평화 협상을 벌이던 중에 터진 일이라 더 민감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부인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하늘에서 발사체가 날아가고 잠시 뒤 주변이 밝아집니다. 화재 진압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석유 저장 시설. 러시아 측은 어제 새벽 5시 50분쯤 우크라이나군 헬기 2대가 러시아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습한 겁니다. Это не то, что можно воспринимать как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комфортных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처음에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던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습이 러시아 측의 조작일 수 있다며 뒤늦게 부인했습니다. Может быть, еще что-то. Может, военные российские саботируют. Да, выполнение приказов, не хотят заходить на украин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доступными методами. 격렬한 공방 속에 러시아군이 지난 5차 평화협상에서 약속한 대로 수도 키이우에서 철수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침공 첫날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키이우 외곽 안토노프 공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러시아군이 사라진 겁니다. На півночі нашої країни продовжується відхід окупантів. Повільний, але помітний. Десь їх виганяють з боями. 양측은 평화협상 대표단이 터키에서 회담을 한 지 사흘 만에 온라인으로 평화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거리두기도 이제 끝물이라는 생각에 봄꽃 명소마다 나들이 객이 넘쳐난 주말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숫가 산책로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봄볕을 쬐며 벚나무 아래를 거닙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으려 개화기마다 통행을 막았던 석촌호수 벚꽃길이 올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작년에도 왔다가 밖에서만 둘러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벚꽃 구경을 하고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오니까 탁 트인 기분이 들어서 좀 좋았어요. 아이들도 안에 있을 때보다는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심 큰 길가에선 거리 공연이 한창입니다. 춤꾼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이곳도 1년 넘게 문 닫았던 야외 공연장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거의 2, 3년 만에 하는 거라 너무 걱정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거리두기도 완화가 돼서 버스킹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습니다. 개인 방역만 제일 열심히 하신다면 마스크는 당연히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매일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상황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기대도 되긴 하지만 불안한 것도 좀 있고 아무래도 마스크 벗고 이렇게 생활하면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코로나 유행의 긴 터널 끝에 도달할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된 주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그럼 2주 뒤쯤 정부가 완화한다는 방역 대책에는 마스크를 벗는 내용도 담겨 있을까 궁금하시죠? 일찌감치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간 미국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요.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또 립스틱도 다시 바릅니다.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인공 호수를 둘러싸고 하얗게 만개한 벚꽃. 미국 수도 명소마다 시민들이 북적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없앤 지 한 달쯤 됐습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다 보니 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봄이 찾아와도 봄 같지 않았던 지난 2년. 팬데믹 정점을 지나 하와이를 마지막으로 미 전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라져 올해 나들이는 좀 더 특별합니다. I'm glad that we don't have to wear masks. I can wear lipstick again. If someone asks us to wear a mask or something, of course we will. We're not going to be like ignorant towards that, but like I said, for sure, it's definitely like more comfortable. 문을 걸어 잠갔던 국립식물원 실내 온실도 2년 만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루 평균 80만 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불과 2달여 만에 2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Now I don't know of anyone who has an active COVID case right now. I don't have anyone out right now for COVID, so that's a good thing.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는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아직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 당분간 미국인들은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오늘 광주천의 모습입니다. 팝콘 같은 벚꽃이 만개해서 봄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서울은 벚꽃이 언제쯤 필까 궁금하실 텐데 아직 공식 관측목에 꽃봉오리만 맺혔고 다음 주 초쯤이면 개화할 걸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요. 오늘보다 기온도 소폭 올라 봄 산책 즐기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엔 여전히 쌀쌀합니다. 아침에 서울은 4도, 춘천은 0도로 예상되고요. 일부 내륙 지역엔 서리도 내리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16도, 춘천과 대구는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도 맑겠는데요. 내일 밤 중서부 지역부터 먼지가 쌓이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